지난주에 칼슨 허커비 인터뷰를 보셨다면 터커 칼슨이 기독교 시온주의를 공격하면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땅에 대한 주장 자체를 의문시하는 것을 들으셨을 거예요. 종교적인가요? 아니면 민족적인가요? 그는 심지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귀환건을 거부당한 유명한 법정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터커의 질문과 그에 담긴 반쪽 진실, 그리고 법과 역사의 현실, 그리고 그것들이 서구에 의미하는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일란 젤디아만이고 여기는 기본법입니다. 좋아요. 먼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칼슨의 노력은 이스라엘 이야기의 도덕성을 약화시키고 기독교 시온주의를 조롱하며 사실을 왜곡해서 민족 국가라는 개념 자체를 공격하는 서사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이 방송은 오직 다루어야 할 중요한 특정 이슈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둘째, 저는 칼슨이나 그 누구와도 유대인의 생명, 자유, 그리고 조국에 대한 권리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협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제국이 되기 전부터 이 땅을 걸었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으며 수천 년의 유랑 끝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했고 이 땅을 위해 피를 흘렸으며 대부분의 현대 국가들이 생기기 전부터 이 땅을 꿈꿨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종교적, 역사적, 민족적 권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성문화했는지는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인터뷰로 이끕니다. 한 대화에서 터커는 이스라엘에 대한 성경적 주장과 그 주장을 현대 국가에 적용한 시온주의 기독교인들의 입장을 공격했습니다. 터커는 부분적으로 현대 유대인들의 땅에 대한 민족적, 종교적 주장과 그것이 국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논리적으로 엄청난 비약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종종 순수한 도덕 철학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칼슨은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귀환법을 언급하며 후카비를 자극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칼슨은 이 개종 예외 조항을 이용해 유대인들과 기독교 시온주의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유대인의 이스라엘에 대한 권리가 민족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종교적인 예외가 존재할 수 있냐고요? 이 질문은 유대인 정체성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의도적 오해일 수 있으며 곧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암시는 결국 민족적 주장이 빈약하거나 거짓임을 뜻했죠. 그는 계속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에서 박해받는다는 잘못된 이미지를 퍼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JNS 국제정책 정상회담은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예루살렘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 jnssummit.org에서 등록하시고 쿠폰 코드 JNSTV를 사용하세요. JNSTV 한 단어로 입력하시면 모든 티켓을 20%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을 뵙길 기대합니다. 터커 칼슨은 자신의 허수아비 논리를 만들며 브라더 다니엘 사건으로 알려진 유명한 판결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건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논의할 만합니다. 역사를 알면 이 사건이 칼슨이 기대했던 바를 증명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62년에 결정되었고 매우 어려운 획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슈무엘 오스발드 루파이젠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남성은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수백 명의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수도원에 숨어 지내는 동안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고 가톨릭 신부인 브라더 다니엘이 되었습니다. 1958년에 그는 귀환법에 따라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로 이민을 신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내무부는 그의 신청을 거부했고 결국 대법원이 결정해야 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이민 목적으로 여전히 유대인 신분을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죠. 법원은 결국 국가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브라더 다니엘은 종교적 정의상 유대인으로 남았지만 세속적인 귀환법의 목적상 법원은 신청자가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브라더 다니엘에게 행복하게 끝납니다. 그는 자동 시민권 취득 권리는 없지만 일반 귀화 절차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35년 동안 이스라엘 시민으로 그리고 스텔라 마리스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살았습니다. 그는 유언장에서 이런 감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을 경험했고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이 두렵습니다. 제가 저주받을지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저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죽었다는 사실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인용문은 유대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겪고 있는 복잡함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유대인의 정체성의 경계를 완전히 넓혀 놓았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제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이전에는 국가적,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유럽 유대인의 정체성이 유대인들이 서구 사회에 완전히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면서 점차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유대인들은 역사적 시기에 따라 차별과 심각한 폭력을 통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연이어 유럽 각국에서 시민권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의 통합은 종종 종교적 관습이나 신념을 재정의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정통파, 보수파, 그리고 개혁파, 유대교를 포함한 현대 유대교 운동들은 모두 이러한 변화의 산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200년 넘게 자신들의 자랑스럽고 종종 성공적인 통합이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탐색해 왔습니다. 우리는 고대 민족이지만 현대성의 도전과 그리고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는 서구식 정체성의 범주에 스스로를 적응시켜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논쟁들은 유대인들의 고향을 재건하는 프로젝트에서 여전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쟁들은 다른 종교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며 무엇이 아닌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모든 역경 속에서도 유대 민족을 지켜온 내부적인 대화입니다. 이제 귀환법은 그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 법은 국가가 수립된 지 2년 후 홀로코스트가 끝난 지 5년 후인 1950년에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구출될 수도 있었던 시기에 영국이 위임 통치령으로의 유대인 이민을 심각하게 제한한 지 겨우 11년 후였습니다. 또한 이 시점의 역사에서는 가톨릭 교회와 유대교의 관계가 오늘날에 비해 여전히 매우 긴장되어 있었다는 점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브라더 다니엘 사건이 있은 지 3년 후인 1965년 에아 바티칸은 노스트라 에타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의 2000년 만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유대인 박해를 비난하고 신살죄 혐의를 철회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전환점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관계의 개선은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적 관계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며 잘 가꿔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이 희생되고 아랍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던 시기에 이 법은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스라엘 국가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시민이 번영하는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갖는 시민 정부입니다. 하지만 그 주된 목적은 다시 합류하기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대 민족의 고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귀환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 부분은 앞으로의 방송에서 다뤄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민할 권리는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 유대교로 개종한 자, 이들의 자녀와 손주, 그리고 이들 모두의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배우자는 유대인 여부와 무관합니다. 개종에 대한 예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현재 규정에 따르면 심지어 유대인 할머니가 있는 사람도 기독교인으로 자랐더라도 귀환법에 따라 이민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로는 또한 종교와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인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자연스럽게 부여되는 시민권과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망명을 신청하며 입국한 수만 명과 다른 방법으로 귀화한 소수의 비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적 토지 주장에 대한 더 큰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도 국가는 국경을 통제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민 시 특정 집단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슨 씨가 시민권을 위한 민족 기준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 보였지만 이 기준은 그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많은 나라들에서 흔히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2024년까지 이탈리아는 186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후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2000년까지 독일법은 해외에 거주하는 독일계 민족의 귀화를 우선시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시민의 손주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합니다. 아르메니아 헌법은 아르메니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의 시민권 취득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최소 한 명의 직계 헝가리, 조상과의 끊기지 않은 혈통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제공합니다. 귀환법의 독특한 특징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지만 여기서 강조할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주권 국가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어떤 이민을 우선시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결정권이며 이는 이러한 국가들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긴 정체성에 무게와 실질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서구에 대한 더 넓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서구 국가들에서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경, 국가성, 그리고 자기 정의가 평판이 나빠진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러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고민하려는 태도는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논쟁은 복잡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논쟁들은 우리가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살아남은 정체성과 계속 연결되어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누가 구성원인지, 우리가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는지, 모두의 시민권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서구 국가들도 이제 똑같은 질문들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런 매우 복잡한 논쟁들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칼슨이 허커비와의 대화에서 보여준 비역사적인 접근 방식은 그들의 대화가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여러 전술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결과와 씨름하며 그 교훈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